미국 아이비리그가 원하는 인재 양성 노하우를 갖춘 분입니다. 케빈 박 KPS 에듀 대표와 함께 생각의 힘 기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신다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PS 에듀 대표 케빈 박입니다. 네, 다시 책으로 이 코너는 우리 아이를 리더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님들 또 아이비리그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매달 책을 한 권씩 추천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파리 대왕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도 제가 미국에서 9학년 때 고1쯤에 읽었던 책이고요.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서 고립된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케빈 박 대표가 추천하는 책, 이 파리 대왕을 총 5분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99로 받으실 곳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을 보내드릴 텐데요. 책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분이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인천, 가평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책 신청을 하셨어요. 수원, 우리 OBS를 이렇게 경기도 인천 지역 방방곡곡에서 듣고 있구나 하는데 아직 책이 한 권 더 남았으니까 주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책으로 지금부터 아이비리그형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생각하는 힘 기르기 전격적으로 공개를 할 텐데요. 오늘 골라오신 파리 대왕. 이 책이 이제 비행기가 무인도 섬 근처에 오착륙하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예, 줄거리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무인도 섬 근처에 오착륙해서요. 살아남은 남자 아이들이 규칙을 만들면서 섬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좀 겪는 내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뭐 선한가, 악한가를 또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네.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옛날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1954년에 발표되고 1983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윌리엄 골딩이. 그래서 이게 생각만큼 옛날 책이 아니구나 그랬는데 막 네네. 파리 대왕 하니까 저는 20세기 초나 19세기 소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1983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미국 명문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꼽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도 미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읽고 있고요. 요즘도요. 네. 그래서 이 이유는 그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룹에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끼리.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갈등을 좀 해소하는지 저희가 또 간접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보면서 규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또 폭력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경우에는 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네. 또 경각심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독서로 좀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케빈 박 선생님도 9학년 때 읽으셨다고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이 책을 많이 읽나요, 학생들이? 네, 맞아요. 9학년 또는 10학년 때 읽고 있고 지금도 10학년 학생들이 읽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로 치면은 고1 또는 고2 정도. 그 정도에서 많이 네. 읽는 책이다, 파리 대왕이. 네, 맞아요.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고립된 소년들 하니까 비행기 추락은 아니어도 어떤 생각이 든 15소년 표류기도 15명 소년들이 그 무인도에 가서 겪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자, 이게 비슷한 이야기인가 했는데 비행기여서 이게 아무래도 20세기겠구나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읽다가. 네네.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문명 사회를 잃어가면서 야만성으로 물들어가는지 15소년 표류기는 아이들이 거기서 점점 그 스스로 도구를 사용하는 법 여러 가지를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명을 잘 유지하고 오히려 좀 더 성장하고 진화하는 이야기라고 읽었는데 저는 이 파리 대왕에서는 문명 사회를 잃어가고 야만성으로 물들어간다고요. 요 줄거리를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 남자 아이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아이들끼리 섬에 표류가 되면서 네. 처음에는 모두가 좀 질서를 좀 유지하고 규칙을 좀 지키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또 두려움도 커지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좀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룹이 갈립니다. 네. 그룹이 갈리면서 서로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규칙 지키자 했던 그 문명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힘이 권력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인간 내면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 얼마나 좀 쉽게 드러나는지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까 1954년에 파리 대왕이 발표됐다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끝나고 한 9년 후니까 또 네. 2차 대전 전에 10몇 년 전에 1차 대전이 또 있었고 네네. 유럽으로서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쳐서 한 몇 년 안 지나서 이제 전쟁 이후 불안한 게 조금 안정되려고 할 때 이 파리 대왕이 발표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힘이 권력이 되는 상황, 문명이 무너져가는 과정이 고 2, 30년 동안 유럽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 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책에 보면 렐프, 잭, 피기, 사이먼 등장하잖아요. 네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 각 인물이 상징하는 가치 또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 배경이 네.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다가 그렇죠. 추락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아, 그래서 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랄프라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잭, 피기, 사이먼이 있는데 네. 이 랄프라는 친구가 이제 질서와 협력을 좀 상징합니다. 랄프, 질서와 협력. 네. 네네. 그래서 잭은 권력욕과 본능을 대표하고요. 음흠. 그래서 이렇게 둘이 팀이 갈립니다. 그래서 둘이 각각의 리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랄프가 리더였고요. 네. 그래서 이 랄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뭐 발언권을 할 때 소라를 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아하. 하면서 최대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잭이 본능을 좀 따르다 보니까 이제 음. 그룹이 좀 갈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기라는 친구는 이제 좀 이성적이고 안경을 낀 친구인데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안경이 또 상징하는 바가 또 있고요. 또 안경으로 저희가 뭐 불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빛을 이렇게 돋보기처럼 맞아요. 사용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안경을 노립니다. 네. 잭이. 아. 네.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사이먼이라는 친구는 되게 순수한 친구예요. 그래서 되게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끼리 그룹으로 나뉘면서 서로 충돌하게 되고 네. 또 인간 사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권력이나 이성, 도덕, 본능 이런 갈등들을 저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질서, 권력, 이성, 순수함, 양심.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하나씩 뽑아서 한 사람씩 이 상징하도록 대입을 시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파리 대왕이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등장합니다. 파리 대왕. 네네. 이 파리 대왕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징물이 또 이 책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 상징하는 의미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읽는 학생들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소설 초반에 이제 아이들이 표류가 되면서 네. 이 랄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개 껍데기, 이 소라를 든 음, 사람이 발언권이 있다 하면 서로 이제 규칙과 질서를 이제 의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기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은 또 이제 불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네. 지식이나 또는 문명을 상징하고요. 또 파리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돼지 머리가 있는데요. 이 사냥을 해가지고 이 돼지 머리를 창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 머리는 또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어두움이라든지 악을 또 상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과 야만 각각을 이제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 본성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인간 마음속에 괴물이 산다 이런 메시지일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서와 협력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게 점점 먹을 게 또 부족하니까 필요하고 이러면서 맞아요. 이게 점점점 본능적인 힘으로 옮겨가는 건데 작가 윌리엄 골딩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또 활용하잖아요, 주인공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본래는 선하게 음. 태어나지만 상황이나 또는 이제 각자 가진 욕망에 따라서 쉽게 악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명이라는 이런 얇은 가면이 또 벗겨지면 네. 또 누구나 본능적인 폭력성이 또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작가 골딩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러면 정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느꼈던 각각의 트라우마가 이거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남은 맞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뭔가를 해서 살아남은 걸 텐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문명이라는 얇은 가면을 벗고 본능적인 폭력성을 한 번쯤은 자기만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지 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네. 그 70년대 우리나라 문단에 소설로 등단하면서 왜 소설을 쓰셨냐고 하니까 그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막 경제 발전하고 아파트 짓고 네네. 우리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고 있는 게 너무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뭘 겪고 각자 얼마나 비굴하게 살아남았는가 그 얘기를 마치 아무도 안 하면서 이 깨끗하게 지금의 현실로만 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그 위선이 네네. 나는 한번 드러내고 싶었다. 잊으면 안 되는 일을 얘기하고 싶었다. 그랬는데 어쩌면 여기 윌리엄 골딩도 1954년 이후 계속 이제 경제 성장하고 유럽도 바뀌었을 텐데 1954년 그 시점에 9년 전까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를 네네. 쓰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되게 평행선상이 있네요. 네, 네네. 그러게요.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랄프라는 리더, 그다음에 네. 잭이라는 리더, 이 둘을 대립시킨 것도 작가의 어떤 의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두 리더가 각각 리더십이 어땠고 왜 이런 차이를 보였고 이 책에서는 왜 둘을 대립시키면서 뭔가를 얘기했을까요? 랄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라를 공유하면서 네. 발언권을 주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좀 소통하려고 하는데 음, 잭은 강요와 무력으로 또 집단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강압적인 방식 때문에 또 특정 어떤 캐릭터가 또 희생이 되는 제가 좀 스포를 할까봐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네, 못하겠지만 희생도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 여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필요한 리더십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으로 억누르기보다는 마치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스스로 벗게 하듯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지혜나 또는 포용성이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쪽으로 노력했던 랄프가 아무튼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에 가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구조가 전부 다 됩니다. 전부 다 되는데 네네. 처음에 만난 게 랄프였나요? 그 구조하러 온 배와 처음 만나는 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은 또이 청소년들이 아무도 없는 어른이 없는 섬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남아야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점점 야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네. 교육의 부재가 이런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교육 전문가로서 네네네. 여기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책에서 어른이 한 명은 있긴 한데 의식이 없어서 의식이 파일럿인데. 없는. 네네. 죽지 않았나요, 그분? 네네네, 맞아요. 예. 네, 이렇게 또 스포를 하게 되는. 어쨌든 이제 어른이 어떻게 보면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규칙을 만들고 또 지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이고 갈등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너무 본능적으로 따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양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좀 길잡이가 있다면 좀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른의 존재가 없는 게 또 아이들을 야만으로 끌고 네네네. 갔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대표님이 이런 대목에 좀 마음이 가는 건 혹시 직접 경험하신 적도 있는 게 아닐까. 유학 시절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네네네. 또 이게 이제 남자 청소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네네네.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런 또래 집단의 어떤 광기나 비이성적인 상황 이런 거를 목격하고 경험하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뭐 집단적 광기를 본 적은 없는데요. 다행입니다. 네네. 네. 또 비이성적인 상황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 시절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특정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기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학교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경우에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적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질서를 좀 더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공평하지 않다. 네네, 이게 그런 경험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럴 때 누군가 다른 목소리를 내주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데 네네. 어떤 분위기셨나요? 유학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들 그냥 이것도 규칙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나요? 그냥 그 특정 학생 이제 우리 학생 임원들을 뽑고 할 때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 투표이기도 하고 그렇죠. 흔히 발생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이제 아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유학생으로 또 외국인 학생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생활을 하시니까 더 그런 느낌이 더 있었을까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안에도 아까 얘기하신 잭, 권력욕으로 대표되는 본능, 잭이나 파리대왕의 악한 본성 이런 게 우리 안에도 있다고 아마 작가 골딩도 본 것 같은데 이러한 내면의 어두움은 보통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이 책 읽고 같이 얘기할 때 네네. 이런 게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저는 뭐 책으로 이제 가르치는 건 하진 않지만 이제 음. 책 안내는 하는데요. 이런 네. 책들을 읽는다라고. 저는 이제 독서를 끝나고 나서 이제 글을 써보게끔 추천을 하거나 아하, 네. 또는 자기 성찰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안에도 책 같은 그런 권력욕이 있다는 걸 좀 인정하고 내가 이걸 음. 어떻게 다스릴까 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음. 제안을 좀 하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서로의 다름도 존중하고 또 균형도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을 좀 극복하는 길인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그 모든 얘기가 결국 나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내가 성찰하도록. 네, 맞아요. 그래요. 이 책이 지금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학생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읽으라고 지도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이게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그냥 섬에서 살아남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줄거리만 따라가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 각각의 등장 인물들을 상상하면서 내 친구라면 어떤 애일까 음. 이렇게 좀 빗대어서 읽어보라고 조금 아하.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현실 속의 자기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훨씬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친구는 여기서 얘는 잭이다. 가장 나쁜 놈하고 연결해서 네. 아 걔는 잭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읽도록 네. 그러면 훨씬 몰입이 높아지겠어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인도라는 극한 상황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학교나 직장 모든 곳이 어떻게 보면은 무인도의 상징성이 다 있는 건데 네. 이 1954년에 나온 이 책이 21세기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계속 권장 도서가 되는 이유, 우리가 읽어볼 만한 책인 이유는 뭘까요? 뭐 학교나 또는 뭐 직장, 사회 곳곳에서 이런 무인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파리 대왕이 시대를 넘어서 음. 우리에게 교훈을 항상 주는 그런 고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는 발전하지만 인간의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럼 케빈 선생님은 요즘 생활하실 때 언제 야 여기 정말 무인도 같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나요? 무인도요. 네. 저는 이제 그 해커스란 어학원에서 강사를 예전에 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강사도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고 정말 치열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첫 직장이었다 보니까 좀 다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되게 경쟁하게끔 되어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인도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그래 우리 회사 무인도야 막 이러면서 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파리 대왕과 함께 또 이거 같이 읽어보면 좋다 하고 추천해 주실 책이 있다면요. 네, 저는 파이 이야기, 파이 이야기. 네,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이제 책을 추천을 네,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이 여러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운 책이고요. 영화로 봐도 재밌기도 하고 정말 또 무엇보다도 2002년도에 맨 부커상을 수상한 작품이라서 네. 문학적으로도 정말 완성도가 높은 책입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 이야기요. 네. 이게 영화로 큰 인기를 끌어서 유튜브에도 막 쇼츠 영상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이 파이 이야기에서는 케빈 선생님이 뭐에 주목하셨고 어떤 부분에서 파리 대왕과 함께 읽을 만했는지 비교했을 때요. 제가 파리 대왕을 이제 9학년 때 읽었고요. 이 파이 이야기를 11학년 때 11학년 때요. 네, 아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 책을 두 가지 읽다 보니까 저는 좀 더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파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공이 호랑이랑 같이 표류가 돼서 바다에서 이제 살아남는 과정인데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또 반전이 있어서 정말 흥미롭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되게 극한 상황이잖아요. 호랑이랑 갑자기 한 배에 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인간을 네. 고립된 인간을 지탱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왕이 인간의 본성이나 두려움을 어두움을 드러냈다면 파이 이야기는 인간이 가진 믿음이나 또는 상상력,
또는 뭐 절망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던져주는 것 같아서 이 두 책을 좀 비교하셔서 보시면 좀 균형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같이 보라고 하고 싶네요. 파리대왕만 네네. 보고 울적하시지 않도록. 네네. 그 둘 다 영어로 있으니까. 아, 둘 네네. 다 영화로도 있고. 네네.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배 안에 호랑이하고 나하고 둘이 있다 하면은 아까 파리대왕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역시도 어떤 무인도의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가르쳐 네네.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네네. 그래요. 이 파리대왕 또 파이 이야기 두 책 다 우리 모두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을 돌아보게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이 책을 앞으로 읽을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건 그냥 소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내가 저 섬에 있다면 또는 내가 저 배에 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읽다 보면은 그럼 줄거리보다는 그 교훈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자기 성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회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 게 네, 책을 왜 읽어요? 특히 소설을 왜 읽어요? 네, 뭐 정보가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데 네. 우리가 소설을 100권 읽으면 100번의 인생을 한 번씩 더 살 수 있다. 네,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냥 소설이야 하지 말고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내 주변에 누구랑 비슷한가? 네, 뭐 이러면서 보면 진짜 소설을 한 번 읽는 게 네, 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 번 사는 연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케빈 박 선생님과 함께 소설을 읽는 친구들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파리 대왕 들어봤습니다. 파이 이야기까지 비교해서 보니까 더 이렇게 넓게 느껴지는데요. 선생님은 혹시 파리 대왕이나 파이 이야기에서 선생님은 그 중에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잭 말고요. 랄프. 랄프. 할까? 아, 네. 그래서 선생님은 랄프한테 감정이입을 많이 하면서 네네. 주변에 어떤 녀석은 잭이야, 얘는 사이먼 같네 이러면서 아. 이제 읽으셨던 걸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유학생 신분으로 갔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소하잖아요. 네. 미국에 있었을 때에. 네.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미국 가니까 갑자기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새로운 규칙들이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MBTI도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네네. 아,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누구랑 저랑 비슷하다고 느낄까 한번 또 다시 봐야겠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책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개츠비를 위대한 개츠비.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의 타락이라든지 또는 그 공허함, 뭐 사랑, 욕망, 계급 네. 이런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음.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간의 본질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찰력 있게 보실 수 있어서 아마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개츠비의 삶도 한번 대신 살아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케빈 박 대표 함께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위대한 개츠비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